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7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선생님이 워낙 좀 요새 학교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 연구실에서 좀 늦게까지 진행하기가 어려워 지금 집으로 가져왔어요. 네, 한밤중에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1차 시에서 이제 문어 화법에서 여러 가지 서식들, 실용적인 서식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1차 시에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3부로 넘어가서 그 문어 화법을 위한 언어 규범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미디어와 관련되는 방송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구어 화법들이 먼저 앞쪽에서 나와서 이제 오랄 랭귀지 쪽에서의 어떤 언어 예절이라든지 규범을 먼저 배워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한국어의 그 규범 문법을 배울 때는 문어 규범부터 먼저 배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확한 문어 화법을 위한 언어 규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른 이제 표준어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문어 화법에서의 언어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표준어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표준어 중에서 구어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을 앞선 강의들 이제 우리 이전의 방송 수업 강의에서 이제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화법의 기본적인 원칙,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제 방송 언어를 좀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다 보고 확인하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제 좀 딱딱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앞서 배웠던 영화라든지 TV 프로그램과 관련됐던 여러 가지 언어 규범에 비하면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문어 화법은 조금 이제 좀 더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죠. 이제 타전공 친구들은 향후 여러 가지 그 인증 시험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해 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편안한 면이 있을까요? 물론 까먹지만 한번 들어두면 이게 어디에 관련되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시 준비하는 데는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교재로서는 134쪽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 4쪽, 네, 강의 자료 4쪽에 3.1 한글 맞춤법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한글 맞춤법은 이제 흔히 이제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국어 정서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정서법은 이제 좀 한자어로 표현을 한 것이고 한글 맞춤법은 고유어로 표현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이 좀 더 이제 기왕이면 고유어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흔히 국어 정서법 책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점이나 인터넷 책방에서 책을 사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표현의 차이만은 있을 뿐 이제 언어 규범에 대한 소개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규정은 총 5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7항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같이 맞추다 이런 동음이어들을 쫙 나열해 놓은 것이 이제 마지막 57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분류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이 총칙, 2장이 자모, 3장은 소리에 관한 것, 4장은 형태에 관한 것, 5장은 띄어쓰기, 그리고 6장 이제 그 밖의 것,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동음이어에 따른 표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1장부터 검토하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총칙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좀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 딱히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크지 않으시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총칙이 바로 이제 어떤 그 표기법, 이제 맞춤법이죠. 표기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자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가 이제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문자든 그 문자를 함부로 나열해서 쓰거나 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표기의 원칙과 규정이 있고, 그래야만 이게 그 공용 문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총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교재로서는 135쪽이 되고요. 그 다음 강의 자료의 4쪽에 이제 그 끝부분에 있죠. 3.1.1 총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한글은 자 4쪽을 강의 자료 4쪽을 봐주세요. 거기 이제 보면 그 컬러로 색깔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표기법의 원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이를 풀어 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음소 문자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음을 나타내는 문자죠. 문자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있는데, 표의 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표의 문자의 가장 그런 어떤 발생 단계의 형태가 바로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라서 한자는 그 육서 방법이라고 알고 있죠. 한자에는 상형을 기본으로 해서 회의, 형성, 뭐 가차 등등 여러 가지 상형 문자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형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의 문자라 하고요. 표음 문자는 음을 나타내는 문자죠. 음을 나타내는 문자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과 또 그다음 알파벳에 해당합니다. 알파벳은 흔히 우리가 로마자 아니면 뭐 라틴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유럽의 그 이제 알파벳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틴자, 즉 로마자의 뿌리를 둔 그 글자들이 조금씩 각국의 언어들로 흩어지면서 역사적으로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죠. 그 중에 가장 이제 로마자, 즉 라틴자를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좀 독특한 것이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키릴 문자입니다. 이쪽 동유럽과 러시아 쪽은 이제 슬라버족이라고 하는데, 그 슬라버 쪽의 언어,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그 이제 원래 이 키릴은 그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종파 중에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 영향을 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데, 그리스 정교의 이제 그 신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키릴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언어에 맞게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자를 변형시킨 것이지만 조금 많이 이제 좀 다른 같은 알파벳자를 그러니까 알파벳자지만 조금 형태가 영어 알파벳이나 뭐 프랑스, 독일 글자들은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이 그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지만 이 그 키릴 문자는 조금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이며 로마자 혹은 라틴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알파벳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표음 문자는 대부분의 경우 음소 단위의 문자입니다. 음소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뭐 좀 쉽게 뭐 전문적으로는 좀 더 정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 수업은 뭐 음운론 수업이나 음성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음소 문자라고 합니다. 그럼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문자가 아닌 표음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가나 문자, 음절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의 발달 단계는 음을 나타내는 그 문자들의 발달 단계는 음절 문자를 거쳐서 음소 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로마자, 라틴자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그 뿌리는 그리스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 베타, 이게 그리스자예요. 그리스자는 원래 음절문자였다가 이제 자음자와 모음자를 분리하여 만든 그런 글자이고, 이 그리스의 글자가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의 융성과 유럽 대륙에 전파되면서 전 유럽의 로마자 혹은 라틴자로서 명명되면서 그 문자의 틀을 조금씩 바꾸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표음 문자 가운데 가장 발달한 단계인 음소 문자인 한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파벳을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 어떻게 돼? A, L, P, H, B, E, T 쫙 풀었죠. 모음, 자음, 모음. 근데 한글은 어떻게 되죠? 풀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아쓰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름 우리 클래스에 모두 자, 여러분 이름 몇 음절이에요?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3음절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외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3음절이라고 잘 대답해요? 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문자 운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문화 사대주의 관점에 입각해 본다면 서구의 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자를 모아쓰기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모아쓰기의 방식이 표의적 운영 방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알파벳처럼 꽃을 이렇게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풀어쓰기 하면 잘 읽기가 어렵죠. 근데 꽃을 모아쓰기로 함으로써 훨씬 읽기가 편해지죠. 읽기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시각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마치 한자처럼 일종의 그림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림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음소, 즉 표음 문자지만 표의적 기능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 국어학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 서구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자 운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letter를 우리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글자,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글자와 문자가 구별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름은 몇 글자지요? 네, 3글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한글은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김경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3글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한 음절 단위로 모여 있는 것을 글자라 하고요. 기역, 니은, 아야, 어요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글자와 문자는 영어나 일반적인 라틴 문자, 로마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표기법 그리고 표기의 원리가 되는데요. 표음주의적 표기법과 표의주의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될 텐데 표음주의적 표기법은 음소적 원리, 표의주의적 표기법은 형태음소적 원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형태소라는 개념은 알고 있죠.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예요. 자, 의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형태소라는 말이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는 표의적인 표기법이라는. 자, 분명히 음소 문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의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죠. 표음 문자지만 표의적인 기능을 가짐으로써 독특한 문자 운용의 방식을 가져서 이제 더 극찬받는 문자가 되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이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 1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률의 헌법 1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자료 5쪽, 즉 교재 135쪽이죠. 거기서 총칙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게 왜 가는 요거 여러분들 교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뒤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에서부터 있었던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 과정의 그런 어떤 원칙들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가 붙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청직은 1988년에 이제 공표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공표된 그런 한글 맞춤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88년 맞춤법 총칙이라는 것을 뒤에 이제 기술을 볼 때 이해하려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때 이 표준어는 당연히 표준 발음으로 기록된 표준어를 말을 합니다.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네. 자, 이러한 얘기가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교재의 135쪽부터 136쪽까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 자료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강의 자료 5쪽을 계속 보도록 하죠. 자, 대원칙 보기 좋게 조금 색깔을 넣어서 살펴보았는데, 일단 그 표준어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의 강의에서 국어 정서법 혹은 표기법의 원리, 국문과에 이제 국어 정서법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지금 이제 음소적 원리, 형태 음소적 원리 이런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한글 맞춤법 책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좀 일상적이고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라고 하는 좀 평범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그런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고, 맞춤법은 주로 음소 문자에 의한 표기 방식, 소리 나는 대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로 4쪽 바로 위에서 뭐라 하냐면 표음주의적 표기법이 음소적 원리고 표의주의적 표기법이 형태 음소적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는 표음주의적 표기법, 즉 음소적 원리라는 뜻이고요. 어법에 맞게라는 말은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하니까 어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법에 맞게는 표의주의적 표기법, 즉 형태 음소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전공이 다른 친구들은 뭔 얘기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밑에 주황빛으로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놓은 얘들을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기 방법은 꽃이라는, 아까처럼 풀어쓰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풀어쓰기 하고 있지 않죠? 풀어쓰기도 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주황색 표시본을 보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볼까요? 맞춤법 총칙이 어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써봅시다. 꽃이, 꽃나무, 꽃과. 자, 지금 발음 옆에 있는 그 다음에 꽃을, 꽃놀이, 꽃다발, 꽃에, 꽃망울, 꽃밭. 자, 발음기와 안에 있는 게 소리대로예요. 자, 소리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내지 유치원생일 때 받아쓰기 하기에는 참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6살, 7살, 8살 때 받아쓰기 할 때는 이 꽃이, 꽃나무, 발음기호 안에 들어있는 소리와 똑같이, 즉 표음주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음소적 원리를 선택했을 때 이거 너무 좋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불필요할까? 이거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꽃이는 정말 예쁜 꽃이냐, 떡꽃이냐, 어묵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는 콘텍스트 클루, 즉 문맥 파악을 통해서 동음이어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 과정들이 적용되어서 많은 동음이어들이 생성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표기법은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꽃이라는 형태를 고정해 놨죠. 이 꽃은 하나의 형태소로서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니까 표의적, 즉 형태소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발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는 표음의 원리 자체를 소리 나는 대로 완전 무시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의주의적 표기법 혹은 형태 음소적 원리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이 표기법의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기본 대원칙은 있지만 우리는 음절 단위로 묶어서서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의적인 기능을 가미해서 쓰겠다. 자, 이런 방식을 했을 때 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받아쓰기 할 땐 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시각적 효과가 단일화되어서 독서의 능률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가 시각적 효과가 커서 독서의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행의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음소 문자니까 음소적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지만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 음소적 원리, 즉 표의적인 그런 표의주의적인 어떤 기법을 또 가미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한글 자모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내가 이제 한글 자모를 익혔는가,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익히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한글이라고 하는 한국어를 구사하게, 자유롭게 구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한글을 익히는 것은 보통 뭐 어떤 외국인 한 2시간 만에 어느 정도.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이야 저기 뭐예요, 한글날 요번에 뭐 그 외국인들이 뭐 저기 한글날 기념으로 뭐 방탄팬들이 뭐 여러 가지 한글로 뭐 가사 써서 올렸니 뭐 이런 분위기지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뭐 일종의 뭐 박람회 같은 거 있을 때 그 곁다리 부스에서 재미로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한글로 이제 명함을 만들어줘서 하는 그런 거 재미로 한 게 있어요. 근데 많은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금방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서 명함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이벤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배우기 쉬운 문자구나. 이런 것들을, 문자 자체는 너무 쉽죠. 세종이 실제로 실록에서 그랬어요. 영특한 자는 반나절, 정말 전망을 우매한 자도 열흘이면 익히는 문자다. 네, 열흘까지 걸리는 문자는 아니죠. 뭐 돌쟁이한테 가르친다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어 문어 잘 구별을 하잖아요. 한글이 문자로서 문자가 쉬운 거죠. 한국어는 특히 우리랑 계통과 유형이 전혀 다른 인도 유럽어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구권의 사람들, 또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론적 특성은 이제 어순 같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제2외국어 습득의 어려운 언어에서 1단계부터 5단계에 넣었을 때 우리가 5단계에 들어가요. 중국어랑 거의 같은 레벨인데 중국어는 문자가 어렵고요. 우리는 언어 자체가 계통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일단 그 대신 문자가 편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문자가 편하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 부담은 덜어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형적으로 뭐 가장 기본적인 어순, 예를 들면 어순이 우리처럼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문법 형태수가 뒤에 나오는 후치사 구조예요. 반면에 이제 대표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구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문법 형태수가 앞에 나와요. 전치사 구조예요. 여러분 전치사 배울 때 어려웠죠?
그쵸?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형론적으로 타입이 전혀 달라서, 그래서 유형론이라는 게 타이폴로지, 랭귀지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어 유형론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의 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쉬운 것이죠. 언어를 배울 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같은 우리와 알타이 여인 터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이 중국어는 또 한자를 공유하니까 뭐 프랑스 사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설명하려다 보니 그런 얘기가 좀 다른 이야기로 뻗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죠.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다른 원칙을 붙인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이제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니까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휘적인 형태소인 실질 형태소와 접사, 어미, 조사 같은 문법 형태소들, 이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근데 요것들을 분간을 하는 거죠. 분간을. 간단히 말하면 분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늦고 뭐 실제 발음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도 음소적 원리, 전형적인 표음주의만 따르면 배울 때는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어 급수도 1급부터 6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5급, 6급 되면 이미 형태음소적으로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가 좋다는 거 알아요. 이미 그때는 어때요?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 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다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한 블루오션으로서 학문 목적이라고 해요. 학문 목적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자들, 유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반투어나 스와힐리어 배우는 것처럼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에 돌아가서 이제 동아시아 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교관들 뭐 이런 경우들만 특별하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글도 모르다가 한국에 와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들이 보통 한국어를 구사하는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도 이제 대학원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이미 한국어 급수가 서울여대도 유학을 오려고 하면 최하 상급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원의 경우에는 5급, 6급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는 다 이루어지고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서 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미 베트남에서도 배워오고, 몽고에서도 배워오고, 일본에서도 배워오고, 이제 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김경아 선생님 지금 자기 전공 나왔다고 신났다, 왠지 재미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형태소를 고정할 수만 없어서, 예를 들면 마가 먹어처럼 모음 조화에 따라서 동일한 그 형태소라도 이 형태가 있는 경우, 뭐 소가 마리처럼 주격조사도 이 형태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리 나는 대로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음소적 원리를 택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소리 나는 대로의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을 총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소문자니까요.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6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6쪽에는 한자어에 대한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어는 이제 이게 우리 고유어의 형태소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의 문자, 우리가 차용한 문자이기 때문에 각기 독립적인 뜻을 나타내서 그 음을 최대한 밝혀 적는 것을, 그러니까 구, 거, 나, 마 이렇게 쓰지 않고 그 개별 한자 음을 살려서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게 얘기가 딱 끝났으니까 일단은 2차시 수업은 맞춤법 총칙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3차시 수업에서 한글 맞춤법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에서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차시 수업에서 만나요.